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과 사귀던 중에 아이가 생겨서 조금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어렸고 시댁 사정도 잘 몰랐어요. 남편에게는 8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시아버님은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신 후로는 제대로 일을 못하셨거든요. 시어머님께서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죠. 시동생은 고등학생이라 용돈도 필요하고 학원비도 들어가는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집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라는 책임감도 있었고 동생을 무척 아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저는 시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용돈을 주고 학원비도 보태주었죠. 그리고 시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등록금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했어요. 저희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친정 어머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시동생을 보살필 수 있었죠.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친정 어머님은 제가 시댁을 챙기느라 고생한다고 하시며 종종 반찬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들을 큰 통에 담아서 주셨죠. 시어머님께서도 그런 친정 어머님의 마음을 고맙게 여기셨어요. 시동생은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형수인 제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고 조카를 무척 예뻐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우수했죠. 저는 그런 시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도 동생이 잘 자라주어서 기특해했고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죠. 스펙도 좋았고 면접도 잘 봐서 결국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저희 모두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부모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시동생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시동생은 직장 생활에도 금세 적응했어요. 성격이 좋아서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몇 년 후에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랐죠. 그러더니 어느 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걱정하셨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이 워낙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이라 결국 허락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시동생을 믿고 응원했고요. 시동생의 선택은 옳았어요. 사업 수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시동생의 생활도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시부모님께는 매달 용돈을 더 많이 드렸고 저희 가족에게도 종종 선물을 사다 주었어요. 조카를 위해서는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요. 그런 시동생이 40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어요. 일에만 매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12살 어린 여자였어요. 띠동갑이었죠.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동서는 외모도 예뻤어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모든 걸 시동생이 해결했어요. 동서 쪽에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죠. 시동생도 불만을 표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결혼식 날에도 동서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시댁 친척들과는 별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께도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좀 아쉬웠지만 아직 어리고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서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연락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점점 불편해졌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댁이 그렇게 어려운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도 좋은 분들이신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와 둘이 있을 때 한 번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좋은 분들이신데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게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서가 자기는 자기 방식이 있고 간섭받기 싫다고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동서에게 뭔가를 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결혼 후에도 시댁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도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았고 명절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시동생 혼자 처리했죠. 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시동생이 사업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시동생과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동생이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사업은 괜찮은데 집안일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동서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위로의 말만 건넬 뿐이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시댁에서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도 동서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시어머님께서 걱정이 돼서 도와주려 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죠. 시어머님께서는 그런 동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손자를 보는 기쁨보다 며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신 것 같았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선을 그으니까요. 드디어 조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동생도 아빠가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모두 축하해드렸고요. 아이가 좀 자란 후에도 동서는 시댁과의 교류를 최소화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오는 것도 정말 가끔이었고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시부모님도 동서를 점점 어려워하셨어요. 동서와 시동생 사이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아이를 시댁에 데려가고 싶어 해도 동서가 반대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면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퇴근길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졸음운전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죠. 시부모님께서도 시동생도 모두 오열하셨어요.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달려와 주셨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조문객들이 연일 이어졌고 조의금도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아들도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계속 울고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셨죠. 시동생은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주면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조의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시동생과 저 그리고 아들이 함께 봉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들이 고마우면서도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조의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봉투들을 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정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조의금 더미에서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저는 의아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동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지난달에 시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가져간다는 것이요. 저는 동서의 태도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제 아주버님도 돌아가셨고 형님과는 남남이 될 텐데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시동생이 갑자기 동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가져가는 거냐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하면서요. 동서가 시동생의 손을 뿌리치며 빌려준 돈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대답했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고,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어차피 받을 돈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정말 화가 난 모습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형이 해준 게 얼마인데 그걸 계산하고 있냐고, 정말 질린다고, 그 돈 가져가는 순간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시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했어요. 남편이 시동생을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해보니 100만 원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과 학원비, 그리고 대학교 4년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고, 생활비며 기타 지원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서는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어요.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고 이건 다른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정말로 100만 원을 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동생도 말을 잃고 서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시동생은 말이 없었어요. 동서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실망하셨어요. 그 후로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 전부터 시댁을 무시하는 태도가 불만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의 그 행동이 결정타가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시동생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 했지만 시동생은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 했어요. 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시아버님이 아프신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 형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시동생이 말하기를 동서가 원래 시댁에 돈 쓰는 것을 엄청 싫어했다고 해요.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명절 때 선물하는 것도 모두 불만이었대요. 심지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도 종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친정에는 꼬박꼬박 용돈도 드리고 잘했나 봐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에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했어요.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결국 시동생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동서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동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대요. 설마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동생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장례식장에서의 그 일이 결정적이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쌓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법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벌어졌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도 시동생의 손을 들어줬어요. 경제적 능력도 시동생이 훨씬 좋았고 양육 환경도 시댁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고요. 동서는 양육권을 잃고 나서 더욱 절망했대요. 이혼도 하게 되고 아이까지 잃게 된 거니까요.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했나 봐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시부모님께 사과드리겠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동생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동서를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동서의 삶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직장은 계속 다녔지만 아이 없는 삶이 많이 공허했나 봐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한 달에 2번뿐이었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동서의 친정에서도 이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왜 이혼했냐고 원망했대요. 너가 좀만 참으면 될 일이었는데 왜 그랬냐는 친정 부모님의 말에 동서는 더욱 힘들어했다고 해요.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동생은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사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자주 시댁에 가요. 가서 시부모님 안부도 여쭙고 조카와도 시간을 보내죠. 시동생도 저를 친누나처럼 여기면서 무엇이든 상의하곤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동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동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남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시동생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이 한 작은 호의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서가 그런 성격이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자기 가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랐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의 가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부모님처럼 좋은 분들을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동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좋은 남편과 좋은 시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까지 잃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동서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남편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와도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